제주도의 바람은 육지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언어를 가졌다. 소금기를 머금어 끈적하고 현무암의 거친 표면을 쓸어내리며 태고의 속삭임을 실어 날랐다. 그 바람이 막 전용기에서 내린 강지훈의 정교하게 재단된 슈트 자락을 무례하게 흐트러뜨렸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대리석처럼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가면이었다. YS그룹의 총수 강지훈. 재계에서는 그를 얼음 황태자라 불렀다. 30 중반의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끌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전략가. 그의 세계는 오직 숫자와 효율 그리고 승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지금 그가 이 변덕스러운 섬에 발을 디딘 이유도 지극히 계산적이었다. YS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최고급 리조트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최종 부지 실사를 위해서였다. 그의 눈에 비친 제주의 풍광은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초지는 개발 가능한 면적이었고 푸른 바다는 리조트의 가치를 높여줄 배경일 뿐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며 옆자리에 앉은 김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일정대로 진행하지. 낭비할 시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도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을 켰다. 몇 대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과 오름의 부드러운 능선도 지훈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태블릿 위로 펼쳐진 부지 설계도와 예상 수익률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YS그룹의 개발팀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목적이 분명했다. 개발팀장이 땀을 닦으며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보고는 이미 검토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안내해. 그의 말에 팀장은 입을 다물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넓은 초원이었다. 바다와 맞닿은 절벽 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곳에 들어설 리조트의 모습이 3D 시뮬레이션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인피니티 풀의 위치, 프라이빗 빌라의 배치, 그리고 고객들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시야에 불쑥 한 마리의 말이 나타났다. 칠흑같이 검은 털에 길고 풍성한 갈기를 가진 야생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늠름한 말이었다. 그 말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이방인들을 쳐다보며 불안한 듯 발을 굴렀다. 개발팀 직원 하나가 무심코 소리쳤다. 어디서 야생마가 나타났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에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지훈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지훈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설계도면이 아닌 다른 것에 흥미를 보였다. 저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기백과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든 제거되어야 했다.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처리해. 짧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경호원들이 말을 포위하듯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말은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치며 거친 콧김을 뿜어냈다. 바로 그 순간 초원 저편에서 바람을 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요. 그 말한테서 당장 떨어져요. 목소리의 주인은 거친 작업복 차림의 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 두 팔을 벌렸다. 그녀가 바로 이서연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질끈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렸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하고 강렬한 눈빛. 그녀는 경호원들을 차례로 쏘아본 뒤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강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값비싼 슈트와 차가운 표정은 그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얘가 당신들한테 뭘 어쨌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일에 끼어든 성가신 방해꾼일 뿐이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중이요. 당신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 텐데. 그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위협 요소. 진짜 위협 요소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땅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평화롭게 살던 동물을 위협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위협 요소라고요. 그녀의 말은 거침이 다 없었다. 아무도 감히 강지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주변의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에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이 스쳤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난 컴퓨터처럼 그의 두뇌가 눈앞의 여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행색 거친 말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 돈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신 소유인가? 소유라니요. 말은 물건이 아니에요. 우린 친구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 아이의 집이고요. 서연은 말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말은 그녀의 손길에 신기하게도 안정을 되찾고 얌전해졌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또 다른 종류의 낯선 감각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에 익숙한 그에게 친구라는 관계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단어였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좋소, 친구라고 치지. 하지만 이 땅은 곧 개발될 예정이요. 당신과 당신 친구는 곧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거요. 그는 사실을 통보하듯 말했다. 어떤 동정이나 유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개발 멋대로 남의 땅을 개발한다고 누가 그래요. 여긴 대대로 우리 가족이 살아온 땅이에요. 당신들 같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발 디딜 곳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 땅과 동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들의 팽팽한 대치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제주의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가르며 지나갔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빠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여자와 엮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몸을 돌렸다. 김 비서, 저 여자와 저 땅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한 투지를 불태웠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이 땅 한 뼘도 당신들 손에 못 넘어가게 할 테니까. 그녀의 외침이 지훈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저런 외침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했다. 차에 올라탄 지훈은 창밖으로 서연과 그 검은 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거칠게 흩날렸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성가시고 비효율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동시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작은 돌멩이 같았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다음 업무에 집중했을 테지만 어째서인지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작게 혀를 차며 애써 그 잔상을 지워버렸다. 사소한 변수일 뿐이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얼음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온기가 처음으로 스며든 순간이었다. 한편 차들이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은 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 그녀는 직감했다. 저 남자는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시시한 개발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곁에 있는 검은 말 폭풍의 콧잔등을 어루만졌다. 폭풍은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부드럽게 머리를 비벼왔다. 괜찮아, 폭풍아. 내가 꼭 지켜줄게. 이 땅도 너도 우리 가족 모두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찼다. 제주의 거친 바람 속에서 작지만 강인한 한 생명체가 거대한 자본의 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층 스위트룸한 강지우는 김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불쾌한 만남 이후 하루 만에 그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목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름은 하늘 목장 조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작은 말 목장이었다. 규모는 작았고 시설은 낡았으며 부채도 상당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정리 대상이었다. 지훈은 이런 종류의 상황에 익숙했다. 감상적인 이유로 낡은 것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 자본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생각이었다. 압도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그녀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가 마주쳤던 검은 말 폭풍에 대한 기록이었다. 제주 토종마와 서양 품종 사이에서 태어난 희귀한 개체로 뛰어난 준마의 자질을 가졌지만 그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는 야생마. 여러 조련사들이 길들이기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친구라고 불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썼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에게 말은 혈통과 경주 기록 즉 가치로 평가되는 대상일 뿐이었다. 길들일 수 없다면 가치가 없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말을 보호하려던 그 단호한 태도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펜을 들어 보고서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직접 만난다. 김 비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지우는 예고 없이 하늘 목장을 찾았다. 지난번처럼 경호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김 비서와 단둘이 서였다. 목장 입구에 들어서자 흙과 마른 풀,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이 뒤섞인 낯선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언제나 인공적인 향수와 소독된 공기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불쾌하면서도 기묘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냄새였다. 낡은 목책과 페인트가 벗겨진 마구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목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마구간 앞에서 이서연이 쪼그리고 앉아 말의 발굽을 손질하고 있었다. 작업에 열중한 그녀는 지훈이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진지했다. 말을 대하는 손길은 전문가처럼 능숙하면서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난번에 투사 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저토록 평화롭고 조용한 모습 뒤에 어떻게 그런 강한 반항심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가 일부러 헛기침을 하자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눈에 즉시 경계심이 어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이야기를 하러 왔소.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낡은 시설들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서연은 마치 자신의 상처를 들킨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보다시피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 없는데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시 몸을 돌리려 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목장 내가 사겠소.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고 그 제안은 자선이 아닌 통보처럼 들렸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돈이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군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아직 못 배웠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밝혀 있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시간 낭비일 뿐이요. 당신 목장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이 제안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유일한 탈출구야. 지훈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탈출구요. 여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땅이고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곳이에요. 나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요.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하려 했다. 그녀에게 이 대화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명백한 거절이었다. 지훈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그는 한 번 더 금액을 올리려 입을 열었지만 바로 그때 마구간 안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폭풍이었다. 낯선 이의 존재를 감지한 것인지 불안하게 울며 문을 들이받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마구간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폭풍은 그녀를 보자마자 잠시 진정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지훈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서연은 폭풍의 목을 끌어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을 달래는 것과 같았다. 지훈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와 가난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여자,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돈과 권력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어떤 제안도 위협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목장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 땅은 팔지 않으니까. 그 목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그의 심기를 살피며 조용히 운전만 했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말을 어루만지던 손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제주의 작은 목장에 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플랜 B를 준비해. 김 비서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플랜 B 말씀이십니까? 강제 수용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녀가 스스로 목장을 포기하게 만들하지만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냉혹함 뒤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처음으로 생긴 미세한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떠난 후 하늘 목장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낯선 그림자들이 서연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시작은 군청에서 나온 공무원이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와서는 목장의 시설 일부가 수십 년 된 그린벨트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연은 황당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대로였던 시설이었다. 이제 와서 규정을 들먹이는 것은 명백한 트집이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공무원은 기계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누군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꼭두각시의 무감각함만 서려 있었다. 불안감이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목장을 찾아왔다. 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거액의 도박 빚을 졌다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낡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이 목장이라도 넘겨받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협박은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위협들이 연이어 닥쳐왔다. 서연은 밤잠을 설쳤고 말들에게 먹이를 주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가 돈으로 매수하지 못하자 이제는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편 서울 YS그룹 본사에서는 강지훈이 김 비서로부터 제주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 내용은 그가 지시한 플랜 B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군청을 동원한 압박 사채업자를 위장한 협박. 이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의 전략은 합법의 경계선에서 상대를 정교하게 압박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급하고 노골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누구 짓이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신의 사냥터에 다른 포식자가 끼어든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김 비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기름진 머리카락과 과시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대한건설의 최민준 사장이었다. 최민준입니다. 저희가 제주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최민준. 강지훈과는 오랜 악연으로 얽힌 인물이었다. 언제나 지훈의 뒤를 쫓으며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 성공을 시기하던 자. 지훈은 최민준이 이서연의 목장 부지를 가로채 자신에게 한 방 먹이려는 속셈임을 즉시 간파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보다 최민준 같은 자가 그 여자와 엮였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여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지훈이 물었다. 혼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최민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 지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오갔다. 이 상황을 방관하면 최민준이 부지를 차지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프로젝트는 무산된다. 하지만 개입하자니 그를 거부했던 여자를 돕는 꼴이 된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최민준의 비열한 방식대로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눈앞에 흙먼지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노려보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최민준 같은 자의 손에 짓밟히는 것은 어쩐지 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최민준이 모르게, 그리고 그 여자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그날 이후 서연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목장을 폐쇄하라고 으름장을 놓던 군청에서 갑자기 연락이와 규정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전의 통보를 철회했다. 갑자기 나타나 빚 독촉을 하던 사내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위협들을 하나씩 치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지훈을 의심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 냉혈한이 자신을 도와줄 리가 만무했다. 아마도 사기꾼들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갔거나 군청 공무원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것이리라 애써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목장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서울의 강지훈은 김 비서로부터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YS그룹의 법무팀은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군청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감사를 유도했고, 보안팀은 사채업자들의 배후를 캐내 그들의 다른 불법 행위들을 증거로 조용히 압박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이루어졌고 표면적으로 YS그룹이 개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민준의 반응은 지훈이 물었다.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갑자기 발을 빼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후를 찾으려 하겠지만 저희 쪽으로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겁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를 멋지게 따돌렸고 다시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쩐지 개운하지 않았다. 그는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썼을까? 단순히 최민준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이서연이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그의 냉철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계획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그의 감정선에 미세한 파장을 일으키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차가운 가면 뒤로 자신의 본심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지키려는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자 최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식으로 상대를 탐색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듯
상대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 꿇을 때까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여자애가 두 손 들고 목장을 내놓게 만들어. 그날 밤 제주의 바람은 유난히 거칠었다. 하늘 목장을 감싼 어둠 속으로 몇 개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들은 낡은 목책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교하게 절단하고 마른 풀더미에 인화성 물질을 살짝 뿌려놓았다. 그들의 목표는 큰 화재가 아니었다. 말들을 놀라게 해서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낡은 목장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새벽녘 서연은 말들의 공포에 찬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부서진 목책 사이로 뛰쳐나간 말들이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작은 불길이 건초 더미에서 피어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불을 끄기 위해 달려들었다. 날이 밝았을 때 혼란은 간신히 수습되었지만 목장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날뛰던 말들 중 몇 마리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가장 중요한 시설인 마구간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다. 부서진 시설을 복구하고 다친 말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이 목장을 자신에 대해서 잃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잿더미가 된 목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목장을 파는 것 외에는 없어 보였다. 같은 시각 서울 YS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김 비서가 보고한 제주 목장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불에 그을린 건초, 부서진 마구간, 그리고 상처 입은 말들의 모습. 김 비서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방화 및 기물 파손 행위이며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들이 최민준의 부하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지훈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평소의 냉정함을 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적인 경쟁이 아니었다.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대상은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마쿠에서 조용히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제주도로 갈 준비해. 그리고 법무팀에겐 대한건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준비하라고 해. 언론에도 자료를 배포한다. YS그룹이 제주도의 친환경 리조트 개발을 공식 발표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지훈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거침없었다. YS그룹의 이름으로 대한건설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시도와 지역 주민에 대한 협박 행위를 고발하는 소장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YS그룹의 제주도 대규모 투자 계획이 대서특필되었다. 특히 그 계획에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며 상생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내용이 강조되었고, 하늘 목장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제주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탐욕스러운 외지 자본으로만 여겨졌던 YS그룹이 갑자기 지역의 수호자로 등장한 것이다. 반면 비열한 수법으로 목장을 빼앗으려던 대한건설과 최민준은 순식간에 여론의 지탄을 받는 악당으로 전락했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분노했지만 거대 그룹 YS가 전면전으로 나서자 속수무책이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하늘 목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폐허가 된 목장 한가운데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이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등장에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당신 짓이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이 땅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속셈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지훈은 그녀의 비난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땅을 사러 온 게 아니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제안을 꺼냈다. 나는 당신과 파트너가 되고 싶소. 이 목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제주도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만들고 싶소. YS의 자본과 당신의 영혼을 합치는 거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파트너십이라니 이 냉혈한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단어였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나를 믿을 필요는 없어. 당신의 목장을 지키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믿으면 돼. 이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의 말에는 어떤 가머니설도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계약서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무너진 마구간을 복구하고 다친 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미 서울에서 급파된 YS 건설의 전문가팀과 최고 수준의 수의사팀이 목장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유일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줄을 잡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강지훈의 개입은 신속하고 전면적이었다. YS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트럭과 장비들이 하늘 목장으로 들어왔고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무너진 마구간에는 새로운 기둥이 세워졌고 다친 말들은 서울에서 온 최고의 수의사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꿈처럼 혹은 현실감 없는 연극처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에 갑자기 쳐들어온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강지훈과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임시로 설치된 현장 사무소에서 전화와 화상회의로 보냈고 그녀는 묵묵히 말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문제는 없소와 네 괜찮아요. 같은 건조한 사무적인 문답이 전부였다. 서연은 여전히 그의 진짜 의도를 의심했다.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소로 불렀다. 그는 최민준을 상대로 한 소송 서류들을 보여주며 입을 열었다. 목장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최민준은 교묘하게 꼬리를 잘랐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냉정하고 집요했다. 그는 제주도 지도를 펼쳐 보였다. 지도 위에는 최민준의 대한건설이 과거에 진행했던 여러 개발 프로젝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최민준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왔소. 그 과정에서 분명 약점이 있을 거요.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 혹은 부당한 일을 겪은 피해자를 찾아야 하오. 서연은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큰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비열한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투지가 솟아올랐다.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둘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을 수소문해 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았다. 몇 년 전 대한건설이 리조트를 지으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해녀들과 어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YS그룹의 변호사들이 몇 번이나 방문했지만 주민들은 외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녀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법이나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잃어버린 바다와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강지훈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평생 경멸해왔던 감정적인 접근이 그의 유능한 변호사팀이 해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서연의 따뜻함과 진정성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한 나이든 해녀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민준 측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를 눈물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다른 주민들의 용기를 이끌어냈고 그날 그들은 최민준의 만행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우는 서연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단지 꺾이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약한 자를 끌어안는 따뜻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날 밤 목장 사무소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은 낮에 수집한 증언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랜 다당리 대 다당리다. 고된 하루에 둘 다 지쳐 있었고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피로감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서연은 뜨거운 차를 타서 그에게 건넸다. 오늘 고마웠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드물게 온기가 실려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분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녀는 창밖의 폭풍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폭풍이 처음 우리 목장에 왔을 때 모두가 저 녀석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전 저 아이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봤어요. 그저 상처가 많아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뿐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폭풍에 대한 것이었지만 지우는 왠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 역시 상처를 감추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내 세상은 모든 것이 계산되고 통제되어야 했소.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웠지. 그래서 나는 이기는 법만 배웠소. 마음을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냉혹한 CEO가 아닌 외로운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높은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름이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협력은 결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그들은 최민준이 지역 정치인과 결탁한 비자금 장부를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냈다. 그것은 최민준의 부패 사슬을 통째로 끊어버릴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다. 장부를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동맹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운 전우애가 그들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비자금 장부가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최민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부패한 왕국은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더 이상 법이나 여론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목표는 강지훈과 이서연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는 돈이나 땅이 아닌 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영혼을 꺾고 강지훈의 승리에 재를 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음습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검은 말, 폭풍이라고 했나? 오늘 밤 안으로 내 눈앞에 데려와 흔적도 없이 조용하게. 그날 새벽 서연은 불길한 정적에 잠을 깼다. 평소 같으면 들려왔을 폭풍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콧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서둘러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텅 비어있는 마구간, 그리고 바닥에 어지럽게 나있는 낯선 발자국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폭풍이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 최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강지훈이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절망의 순간 그녀가 기댈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낀 유일한 사람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잠결에 잠긴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오? 폭풍이가 없어졌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 지훈의 잠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물었다. 자세히 말해봐. 언제 어떻게? 서연이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사업적인 손익 계산을 완전히 잊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최민준에 대한 불타는 분노뿐이었다. 이것은 그의 것에 대한 침범이었고 그의 사람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켰다. 아무 걱정 말고 기다려. 내가 찾아줄 테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어서라도 되찾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YS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보안 시스템을 총동원했다. 제주도로 향하는 모든 항만과 공항의 CCTV 영상 도내 모든 차량의 이동 기록이 실시간으로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는 단순한 지시를 내리는 CEO가 아니었다. 직접 작전 상황실에 앉아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지휘관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최민준의 수하들이 폭풍을 싣고 이동한 트럭을 찾아냈다. 트럭은 인적이 드문 한라산 중턱에 버려진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덧칠 가능성도 있었지만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을 준비시켜 내가 직접 간다. 김 비서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마무리해야 할 싸움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지훈은 보안팀과 함께 별장을 포위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거칠게 뛰고 있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말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녀가 얼마나 상심할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별장 안 최민준은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폭풍을 미끼로 서연과 지훈을 이곳으로 유인해 비자금 장부와 맞바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지훈은 협상가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상대를 압도하고 파괴하는 포식자였다.
별장의 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터져 들어왔다. 혼란 속에서 YS그룹의 보안팀이 순식간에 내부를 장악했다. 최민준의 허술한 경호원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 유령처럼 최민준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내 게임은 끝났다, 최민준. 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바로 그때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최민준이 불법 동물 감금이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완벽한 그림을 만들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최민준을 뒤로하고 지훈은 별장 뒤편의 임시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겁에 질린 폭풍이 불안하게 울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 잠시 후 한달음에 달려온 서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폭풍에게 달려가 그 목을 끌어안았다. 폭풍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말과 함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따뜻했다. 그의 심장박동이 자신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내뱉어보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했다. 내가 말했지. 지켜주겠다고. 당신도 당신의 목장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요. 그의 고백에는 어떤 수식도 계산도 없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서툴지만 뜨거운 진심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몰락은 제주도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부패의 둑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체포되면서 그와 결탁했던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YS그룹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강지훈과 YS그룹의 이미지는 탐욕스러운 개발업자에서 정의를 구현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여론의 찬사나 사업적인 성공에 더 이상 예전처럼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에 머물렀다. 김비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울 본사의 업무 목록을 들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지훈은 모든 것을 화상회의로 처리하며 제주도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YS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제주도로 소집했다. 그리고 하늘 목장의 언덕 위에서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거대하고 화려한 리조트 설계도는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새로운 청사진은 자연과의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휴양단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늘 목장이 있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하늘 목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우리는 이곳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목장은 리조트의 심장이 될 것이고
손님들은 이곳에서 인공적인 화려함이 아닌 제주의 진짜 영혼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의 선언에 임원들은 충격과 우려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얼음 황태자의 냉철한 계산이 아닌 한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 담긴 비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늘 목장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YS그룹의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그 변화는 목장의 영혼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낡은 시설들은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자재로 교체되었고 말들을 위한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빚에 쪼들리는 외로운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필드 리조트의 핵심 파트너이자 승마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행복이 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흙을 묻히고 말똥을 치우며 살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제주 토종말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말과 교감하는 진정한 기쁨을 가르치는 일.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녀만의 가치 있는 삶이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분, 일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보냈고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목장을 거닐었다. 그는 서연에게 일을 배웠다. 처음에는 건초를 나르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말을 다룰 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는 법을 배웠다. 예전에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거나 갓 태어난 망아지의 작은 움직임에 감동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장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무서운 YS그룹의 총수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 씨의 좋은 사람으로 조금 서툴지만 마음 따뜻한 남자로 받아들였다. 어느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말을 타고 목장을 나섰다. 서연은 여전히 위풍당당한 폭풍의 등 위에, 그리고 지훈은 그녀가 직접 길들여준 온순한 성품의 백마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해안선을 따라 말을 달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밤이었소. 단 한 번도 아침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또 얼마나 힘든 하루가 시작될까 하고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새벽이 기다려져요. 당신과 함께 맞이할 아침이 기다려져서 황금빛 햇살이 그들과 그들의 말 위로 쏟아져 내렸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던 남과 여자는 이제 하나의 풍경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심장과 야생의 심장을 가졌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제주의 바람과 햇살 속에서 단단하게 여물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언덕 아래 하늘 목장과 엘리시안 필드는 하나의 그림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었다.